안녕하세요. 코리안벨리 TV입니다. 몇 주 전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시니어벨리 TV로 했더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매거진하고 똑같이 코리안벨리 TV로 바꿨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글로 코리안벨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이 시니어 뉴스하고 로컬 소식으로 구성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리안벨리 TV 3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코리안벨리는 현재 HD 은혜교회, 빅토벨리 복음교회, 그리고 한인 목사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 시니어들이 노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3개월 동안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청취자님,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평생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드디어 집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홀가분한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게 하려고 40대 아들 이름을 내 집 공동 명의에 살짝 올려둡니다.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흔하게 생각하시는 아주 현명하고 선제적인 조치네요. 네, 스스로도 내 새끼 챙겼다면서 엄청 뿌듯해 하시겠죠.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네, 갑자기 축하를요? 방금 청취자님은 하룻밤새 매년 받는 수천 달러의 시니어 세금 감면 혜택을 허공으로 날려버리셨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법적 함정의 스위치를 덜컥 눌러버리신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코리안베이 심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시니어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잔혹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과거의 상식이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의 관행에 기대어 노후를 준비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세상이 됐죠. 맞습니다. 재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의 규칙이 완전히 정말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자료는 2026년 3월 중순 한국 언론들을 강타한 시니어 관련 보도와 정책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들이 다 모여있죠. 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시니어 사회는 더 이상 조용히 정원을 가꾸는 평화로운 휴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자산 방어전이 벌어지는 최전선이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의료 사기, 또 자칫하면 생돈이 날아가는 복잡한 세금 문제 속에서 네,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네, 그 구체적인 생존 메커니즘을 청취자님께 완벽하게 해보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분석입니다. 2026년 1분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변화죠? 시니어들이 더 이상 국가 행정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혜택을 그냥 주면 받고 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지금의 시니어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법의 빈틈을 연구하고 또 최적의 혜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약간 변화하는 경제 시스템에 맞서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능동적인 자본 관리자로 변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시니어들이 등장한 셈이죠. 자, 이제부터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노후에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자산, 주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공동명의 함정 이야기군요. 네, 방금 제가 아들 이름을 명의에 올렸다가 세금 폭탄에 맞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뉴욕주 등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 일명 SCHE 제도의 함정이라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SCH 제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제도의 법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자식 이름 한 줄 들어갔다고 그 큰 혜택을 전부 뺏어가는 건가요? 그 SCH 제도의 본래 취지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취지요. 원래 좋은 뜻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시니어들이 치솟는 재산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길거리로 나앉는 것을 막으려고 고안된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거든요. 네, 취지는 정말 좋네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문제는 행정당국이 이 혜택을 주는 기준입니다.
당국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나이와 소득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아요. 아, 개인별로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군요. 네, 주택 명의에 올라간 모든 사람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평가합니다. 묶어서 평가한다고요? 즉, 대원칙 자체가 명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부모가 80세라서 소득이 0원이라도 명의의 40대 자녀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정부 시스템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정하는 겁니다. 이 집은 40대 경제활동 인구가 공동으로 소유한 집이군.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 이렇게요. 와, 이거야말로 진짜 트로이의 목마 같네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자녀의 상속편이나 대출을 돕겠다고 성문 안에 들여놓은 선물이잖아요.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연간 수천 달러의 재산세 감면을 파괴하는 적군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부부나 형제 자매끼리는 한 명만 65세가 넘어도 예외로 쳐주는 조항이 있긴 한데요. 자녀는 얄짤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니어들은 절세랑 상속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해야만 하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법적 요건의 엄격함이 역설적으로 시니어들에게 아주 정교한 재무 설계의 필요성을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하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철저하게 기회비용을 계산하라는 시그널이죠. 기회비용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자녀를 명의에 올렸을 때 훗날 자녀가 아끼게 될 상속 절차 비용이나 세금,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반대로 자녀를 명의에서 빼고 온전히 부모 이름으로만 두었을 때 지금 당장 매년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재산세 감면액, 이게 두 번째죠. 아, 이 두 가지를 엑셀표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어느 쪽이 수학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더 유리한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내 새끼 챙기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주택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전략이 눈에 띕니다. 네, 다운사이징 말씀이시죠? 네, 이 복잡한 세금 지뢰밭을 피하는 가장 화끈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운사이징이더라고요.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현금을 쥐는 건데 여기서 국세청이 엄청난 단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당근이죠. 최근 5년 중 2년만 그 집에서 실거주했다면 집을 팔 때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부 기준 최대 50만 달러까지 비과세라고요. 개인도 25만 달러나 되고요. 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 면제 규정은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중요해요. 거기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가차없이 세금을 매기는 주잖아요. 맞습니다. 수십 년 전에 헐값에 산 집이 폭등해서 막대한 서류상 자산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통장에 쓸 현금은 없는 하우스푸어 시니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집값은 올랐는데 생활비는 없는 분들이요. 네,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세금 없이 현금화해서 노생활비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 방어 수단인 셈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렇게 다운사이징으로 집을 팔고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까지 알뜰하게 챙겨서 내 노후 자산이라는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다고 한번 쳐보죠. 네, 든든한 성벽이죠. 그런데 청취자님, 이 튼튼한 성벽 아래로 교묘하게 땅굴을 파고 들어와 내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거대하고 악랄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와 의료사기 문제죠. 전문가님,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호스피스 시설이 1,800곳이 있는데 그중 무려 절반인 900곳 정도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요? 네, 통계가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900개의 가짜 병원이 돌아가는데 정부가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그 이면의 범죄 메커니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치밀합니다. 길거리에 번듯한 병원 건물이 900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이들은 상업용 건물 하나를 대충 빌려놓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듯이 호스피스 면허를 수십 개, 수백 개씩 중복으로 등록합니다. 와, 면허만 등록해 놓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점조직처럼 움직이는 브로커들을 한인타운이나 노인아파트에 파견하죠. 브로커들이 가서 뭐라고 하는데요? 어르신, 당뇨 무료 검진해드립니다. 건강신발도 공짜로 드려요.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메디케어 번호를 탈취해가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무료 검진 한번 받았을 뿐인데 정부 전산망에는 그분들이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말기 호스피스 환자로 등록되어 버리는 거군요. 네, 멀쩡히 살아계신 분들이 졸지에 호스피스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서 정부 예산을 수천만 달러씩 빨아먹는 거고요. 결국 시니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한 셈이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범죄의 나비 효과가 결국 선량한 일반 시니어들의 지갑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범죄자들이 메디케어 예산을 갉아먹으면 재정이 고갈되잖아요. 그럼 정부는 결국 일반 가입자들의 메디케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 거군요. 네, 자료를 보면 이로 인해서 연평균 212달러, 고소득자의 경우는 최대 682달러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이 판 땅굴 때문에 애꿎은 시니어들의 통장에서 매년 수백 달러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네요. 억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아, 그리고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저희가 분석한 이 의료 관련 자료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 혜택 축소 기조를 밀어붙이는 상황과 또 이에 대해서 데이터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보험사들의 팽팽한 정치적 대립이 담겨 있거든요. 네, 기사 원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저희 심층 분석은 어느 특정 정치 진영이나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팩트만 전달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네, 우리의 목표는 좌우를 떠나서 현재 의료 시스템의 예산이 어디서 찢겨나가고 있으며 그 파편이 어떻게 청취자님의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는지 그 객관적 사실 구조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방금 말씀드린 사기가 불법적인 예산 누수라면 시니어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합법적인 비용의 폭등도 있습니다. 네, 바로 롱텀 케어, 즉 장기 요양 비용 문제죠. 맞아요. 5년 새 비용이 50%나 폭등했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 메디케어 있으니까 간병비도 다 정부가 내주겠지? 라고 믿는 거 말씀이시죠? 네, 메디케어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것이 중산층 시니어들이 직면하는 가장 비극적인 착각입니다. 메디케어의 작동 원리를 정말 정확히 아셔야 해요. 메디케어가 모든 걸 다 커버해 주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수술이나 응급치료 같은 급성 질환을 커버하는 보험이지 치매나 노안으로 너싱홈에 누워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장기 간병 비용은 단 1달러도 대주지 않습니다. 단 1달러도요? 그럼 그 비싼 간병비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장기 간병비는 오직 극빈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만이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스펜드 다운이라는 무서운 현상이 발생하죠. 스펜드 다운. 그러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은퇴 계좌도 모으고 집도 한 채 장만한 중산층 시니어가 치매에 걸려 너싱홈에 들어가면 한 달에 $10,000씩 생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와, 결국 의료비 감당이 안 되니까 적금 깨고 주식 팔고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서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소진해버리는 것? 네, 스스로 빈곤층의 기준선 밑으로 떨어져야만 비로소 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변수가 한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시스템적 결함이 너무 크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100,000 이상의 막대한 현금을 오직 간병비로만 쏟아부은 노인이 7명 중 1명 꼴입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이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만약 이 의료비로 새어나가는 물줄기를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쪽에서 새는 돈이라도 꽉 틀어막아야 생존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세 번째 파트, 합법적 절세와 행정적 방어막 전략이 등장합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 QCB, 비과세 기보제도를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QCD. 정말 영리한 재무전술이죠. 전문가님, 이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자, 70.5세 이상의 개인 은퇴 계좌, 즉 IRA 가입자는 자신의 은퇴 계좌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거든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죠. 안 빼면 벌금 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 통장으로 받으면 전부 과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두드려 맞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니까 세금도 늘어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QCD,
즉 적격 자선 분배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 10만 8천 달러까지 이 돈을 자선단체로 직접 이체해버리는 겁니다. 내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쏴버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은 내 과세소득, 즉 국세청이 바라보는 나의 총소득인 AGI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AGI요? 회계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청취자님을 위해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AGI라는 건 결국 국세청이 내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너 올해 총 얼마 벌었어? 라고 묻는 그 최종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숫자를 낮추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그 AGI 숫자가 단순히 소득세만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걱정했던 메디케어 보험료의 할증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아,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도 같이 오르나요? 네, AGI가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의 보험료가 폭등하는 IMRA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와,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보험료 페널티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QCD를 통해 소득 자체를 장부상에서 지워버리면 이 페널티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이타적인 선행이 결국 내 소득 구간을 낮춰서 다음에 메디케어 보험료 폭탄을 막아주는 아주 이기적이고도 완벽한 마법의 방패로 돌아오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죠. 그런데 이렇게 고도의 전술을 세워놓고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행정 시스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세금 보고는 거대한 숫자 싸움 같지만 사실 결국에는 디테일과 꼼꼼함의 싸움이거든요. 아주 치명적인 사소한 실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실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회보장번호, 즉 SSN 숫자 하나가 틀리거나 이름 철자가 국세청 시스템과 한 글자만 달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글자만 달라도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국세청은 즉시 환급을 멈추고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정하는 데만 기본 60일이 묶여버려요. 60일이나요? 당장 생활비 환급이 급한 시니어에겐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서명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 이것도 진짜 자주 놓치시고요. 서명 하나 빠졌다고 서류가 튕겨 나오는 거군요. 네. 게다가 특히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나 요즘 손주들 권유로 암호화폐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코인 하시는 어르신들 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국세청의 최우선 집중 감사 타겟이 되니까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은 절대 우리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절세와 행정 방어막으로 당장의 현금 흐름을 지켜냈다면 이제 시야를 더 멀리 던져볼 차례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시간이군요. 네, 당장 내일의 생활비가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미래 수입원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소셜연금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소셜연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맞아요. 소셜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조금씩 반영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니어들의 생활 물가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잖아요. 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소셜연금이 실질 구매력이 무려 20%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와, 20%요? 그럼 똑같은 연금 액수를 받아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식료품이 20% 줄어들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돈의 가치가 그만큼 녹아내린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시니어들의 인식이었어요. 케이토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시니어 4명 중 1명, 무려 25%가 소셜연금을 내 이름으로 된 개인 적립 계좌라고 믿고 있대요. 네, 내가 낸 돈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꼬박꼬박 낸 세금을 정부가 은행처럼 잘 보관했다가 이자 쳐서 돌려주는 거라고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미국의 소셜연금은 철저한 부가 방식, 즉 Pay as you go 시스템입니다. 주거 방식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내 통장에 쌓여있는 돈을 뺏쓰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식당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오늘 낸 세금을 걷어서 내일 당장 시니어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아, 완전 그날 벌어 그날 주는 방식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소셜연금 하나만 믿고 은퇴배를 띄우는 건
폭풍을 치는 바다에 닷도 없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최근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금 투자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나 봅니다. 네. 금고에 진짜 금을 모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전문가님, 시니어들의 금 투자는 젊은 코인 투자자들처럼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 마이너스 50 규칙이라는 게 있던데요. 맞습니다. 금은 훌륭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지만 이자나 배당금 같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금덩어리가 이자를 주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수학적 가이드라인이 바로 나이 마이너스 50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청취자님이 65세시라면 65에서 50을 뺀 15, 즉 본인 전체 유동자산의 최대 15%까지만 금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권장사항은 5%에서 10% 사이죠. 아, 제가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비유가 떠올랐는데요. 금 투자는 은퇴 포트폴리오의 비상식량과 똑같습니다. 오, 비상식량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창고에 유통기한 없는 통조림이 잔뜩 쌓여 있으면 마음은 정말 든든하잖아요. 경제 위기가 와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싶으니까요. 그렇죠. 심리적인 안정감은 최고죠. 그런데 그 비상식량 사느라고 당장 오늘 저녁에 시장 가서 두부랑 파살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배가 고파서 그 귀한 비상식량을 헐값에 팔아치워야 하잖아요. 아주 뼈 때리는 비유네요. 맞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결국 손해를 보고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딜레마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인 거죠. 그런데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니까 또 눈에 띄는 게요. 우리 미주 한인분들 중에도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이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과거에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2027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니 혜택이 늘어나는 건 참 좋은데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놀란 건 60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 제도였어요. 이거 진짜 합법적인 연금술 아닙니까? 임의 계속 가입이요. 수익률의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민간 보험사의 연금 상품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수익률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수익률이 나오죠? 제도의 핵심은 60세가 넘어서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늦게 받는 대신 더 낸다는 거죠. 만약 최고소득 구간에 있는 가입자가 60세 이후에 월 60만 원씩 4년 동안 추가로 납부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이분이 나중에 20년 동안 받게 될 연금 총액을 본인이 추가로 낸 원금의 무려 1.6배를 돌려받게 됩니다. 와, 1.6배요? 네, 60%의 수익률이 정부 보증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세상에. 결국 연금액을 불리려면 젊을 때 소득을 무리하게 높이는 것보다 늙어서라도 가입 기간을 최대한 엿가락처럼 늘리는 게 수학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거네요. 네, 기간이 깡패라는 말이 딱 맞는 제도죠. 자료에 보니까 중국 농촌연금은 한 달 인상폭이 너무 적어서 노인들이 차별이라고 막 분노한다던데 네, 국가별 공적연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내가 어떤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속해 있고 또 그 제도에 숨겨진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운명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고 의료 사기를 거르고 금과 연금으로 주머니를 채우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들을 해봤죠. 네, 아주 치열한 방어전이었죠. 그런데 전문가님,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비참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삶의 질이 수반되지 않으면 돈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시니어들이 살아가는 커뮤니티, 즉 소프트웨어의 진화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심층 분석의 가장 인간적이고 본질적인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니어의 사회적 존엄성 문제죠. 맞아요. 저는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2026년부터 도입한 수강 신청 추첨제 기사를 보면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 선착순 폐지 기사 말씀이시죠. 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배우기나 장구 교신 같은 인기 강좌 하나 들으려고 새벽 1시부터 그 영하의 날씨에 밖에서 덜덜 떨며 선착순 줄을 서야 했잖아요. 네, 진짜 보기 안타까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추첨제를 도입하면서 74세의 한 수강생 어르신이 따뜻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5과목을 편안하게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행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의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배우고 싶은 열망을 억누르거나 수업 하나 들으려고 밤거리에 서서 추위와 모멸감을 견뎌야 했던 과거를 지워버린 거잖아요. 깊이 공감합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이야말로 시니어들의 존엄성과 당당히 배울 권리를 기술로 지켜준 완벽한 사례가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공공 시스템이 시니어들의 엄청난 교육 열망과 잠재적 에너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기술적으로 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거죠. 지금의 시니어들을 보십시오. 경로당에 모여 장기나 두며 시간을 때우지 않습니다. LA나 부에나파크에서 열리는 세포재생 기술 세미나나 남과주 최신 트렌드 토크에 참석해서 필기를 하며 공부하십니다. 와, 세포 재생 기술이요? 정말 학구열이 대단하시네요. 이들은 노화라는 생물학적 현상을 그저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최신 과학기술과 지식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청취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2026년 3월의 기록들은 아주 명확한 경고이자 기회를 보여줍니다. 네, 시스템의 양면성이죠. 청취자님이 지금 당장 은퇴를 앞두고 계시든 아니면 연료하신 부모님의 복잡한 행정 서류를 대신 챙겨주고 계시든 간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복잡해진 제도는 아는 자에게는 자산을 불려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모르는 자에게는 조용히 목을 조르는 재앙이 됩니다. 냉혹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변화하는 시스템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그것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해 역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및 번영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청취자님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자료를 통해 만나본 시니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공동 명의의 기회비용을 엑셀로 계산하고 900개의 가짜 호스피스가 파놓은 의료 사기의 허점을 감시하며 현금 흐름을 유지한 채 금투자의 비중을 조율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배울 거리를 찾아내는 고도로 훈련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주체적인 분들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우리가 지금까지 은퇴라는 단어를 사회의 핵심 생산 라인에서 물러나 뒷방으로 늙어가는 조용한 휴식기로만 취급했던 그 낡고 오만한 사회적 인식을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인식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시니어 집단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짐수레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을 굴리고 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두 번째 적극적 자본 관리자로 완전히 재정해야 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금융, 의료, 그리고 복지산업 구조는 과연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주 역동적인 미래가 그려지네요. 정답은 없는 질문입니다만 청취자님 스스로 꼭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고 오늘 저녁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과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로 논의를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렌초 쿠카몬가에 있는 빅토리아 가든 쇼핑몰이 최근에 5억 3천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액수죠. 그렇지만 이 쇼핑몰은 오픈한 지 25년 됐고 120만 스퀘어피트에 160개 소매점이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새 소유주가 레드우드 웨스트인데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새롭게 단장하니까 또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한인 목사회 주최로 4월 5일 새벽 5시 30분에 중앙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 교회에서도 4월 5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